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프로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인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공부 잘 돼가고 계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2022년도 부동산 세법 내용 중에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과 국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제 제도는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작년에 중요 개정사항들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경에 추가 개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주요 개정된 또 개정 예정 사항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수험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 이미 이제 합격을 하셔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둘 내용들도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현업 또는 좀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세법인데요. 자, 요거는 취득세, 비과세. 요거는 우리 수업 목적상 의미가 있는 조항이죠. 자, 우리 취득세, 비과세는 떠올려 보면 일단은 몇 가지 있었어요. 주된 내용이 국가, 지자체 등이 취득하면은 과세권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시건축물, 네, 임시건축물도 마찬가지였고요. 임시건축물 취득하면 그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행위, 그다음에 법률상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이런 내용 등이 비과세가 됐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은 자, 관련 내용 보시면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자, 차의 연식을 말하겠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없는 차량이죠. 없는 차량. 자, 남의 부모님은 우리가 뭐 전기차를 물려주네, 수소차를 물려주네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폐차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폐차를 물려주는 마당에 상처받았는데 여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다?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무상승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조항이었는데 이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은 똑같은데요. 예, 여기서 그 차량이라는 건 뭐냐? 즉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차의 연식을 초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우리가 차량을 말합니다. 아니면 차량을 초과. 자, 이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예, 너무나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거의 뭐 덜덜덜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상속으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했지만 이 상태에서 폐차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 텀을 줍니다. 이내에 말소 등록 아시죠? 우리가 차량은 이제 등록상이잖아요. 그래서 차량 등록상을 없애는 것을 말소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과하지 말자. 그래서 차량 초과 기준이 더 상세하게 기술되게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합니다. 겸용주택분 재산세 신설입니다. 자, 겸용주택. 자, 요 겸용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재산세에서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가하고 건물하고 주택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즉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가하고 주택은 우리가 과세 방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과세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상가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가 우리가 따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그 다음에 주택. 근데 이것이 겸용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가 건물이고 어디까지가 주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규정의 내용이 신설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자, 무허가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의 100분의 50, 자, 5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 토지는 토지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으로 보려고 하면은 건물 허가가 돼야 되는데 이 허가가 안 난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허가가 안 났다면 요 기준에 해당되면은 이거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 이런 걸 안 따졌었는데 허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다면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뭐냐면 역시 겸용주택 얘기인데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자 건축물 대장을 우리 공부라고 하잖아요.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죠.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맞잖아요.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자 여기 포인트에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겁니다. 즉 이렇게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을 때는 사실상 현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 자,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지요. 네.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기준이 이거죠.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다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됐었는데 자, 이런 납세무자 내용 중에서 8번 조항이 추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즉 파산 선고 이후. 그럼 파산이 뭐예요? 개인 신용 파산 등을 말하겠죠. 자, 그런 파산 선고 결정 이후에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으려면 파산재단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파산 정리할 때까지는 파산재단에서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사실상의 소유자는 뭐 거의 뭐 지금 널브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재산세 고지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이게 대원칙이긴 하지만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재산세 소유권 변동 신고입니다. 자, 재산세 소유권 변동 신고는 이거죠. 우리가 재산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대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하는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라. 그런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그 부분이 요거는 좀 중요한 조항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변동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15일로 5일이 연장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10일은 좀 부족하다. 자, 그래서 한 일주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5일 남잖아요. 그래서 추가 5일 더 연장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식으로 하자. 자, 그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율을 받으려는 때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죠. 공부 세대원 또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달랐을 때는 이걸 하자. 예,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이것도 다 변동신고사항, 즉 변동신고사항이
더 추가가 된 거다. 변동신고 사항이 더 추가가 된 거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두 량의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걸 다 증명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렇죠? 실제 현황이 변경이 돼서 그 사실상 소유자를 가릴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사항을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신고는 10월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에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자, 이것도 중요한 조항이죠. 그러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에 나온 세금 대비 당해년도에 너무 세금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 한도를 설정하자.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재산세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재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과연 20만 원을 다 내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0%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10만 원에 150%면 얼마가 되겠어요?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까지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규정상의 내용이 좀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가 개정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100분의 150 있죠. 이때 100분의 150은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 요 규정은 뭐냐면 바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은 우리가 세부담 상한 비율이 100분의 150이 돼요. 자,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주택가액에 따라 우리가 105%,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그 다음에 6억 초과는 13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추가됐냐면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은 이 규정을 요 100분의 130, 자, 그 규정을 제외하겠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걸 받는데 법인은 제외한다. 그러면은 주택법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주택법인은 100분의 15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중요사항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주택법인은 작년부터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비율도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은 130%가 맥시멈인데 150%가 되면은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세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국세기본법으로 합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완화. 자, 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세금은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우리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규정 중에서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확대. 자,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요게 이제 국세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 제도였었어요. 근데 가상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가상금 규정에서 그 가상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아예 가상금을 붙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뀐 겁니다. 이름만.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무조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소액 체납액은 100만 원 미만입니다.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 됐을 때는 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자, 체납세액이라는 것은 고지된 그죠?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체가 됐을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100만 원 미만일 때는 면제 주겠다. 자,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루당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당 0.025%, 10만 분의 25. 그러니까 1년 정도 우리가 밀리게 되면은 연 9.125% 정도 발생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시행령 정기 개정 시에
시중 은행 이자율을 반영해서 이걸 0.019에서 0.022%로 결정하겠다. 근데 자, 구체적인 거는 아직 다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하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대선 이후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대선 이후에 이제 그 중간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뭐 저도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약 0.025%로 정리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가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자, 우리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여러분들 어떤 세금이냐면 얘는 국세 중에 우리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목적세란 말 기억하세요? 목적세 뭐죠? 세금을 거두었을 때 사용의 제한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두면 두루두루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것이 목적세예요.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 그런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교교농, 교육세,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특히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 중에 목적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었죠. 지방세 중에 우리가 목적세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한을 연장하자. 그러니까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전체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갑니다. 자, 그 다음 뭐 항상 뭐 작년에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 가장 보유세 중 한 이슈가 되고 작년에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정적의 2주택자나 3주택자는 세율을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가 세부담면 상환 비율을 300%를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 세율을 부과하자. 이렇게 개정이 됐던 세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중요 사항 개정보다도 소적인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개정이 돼서 이거는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얘는 이름이 종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즉 주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불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상속은 불가피한 원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속이 됐을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부세 세율 정시 주택수 판정 공동소유일 때는 각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자. 다가구는 주택법을 따라 거니까 1주택이 되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얘는 주택수 제외하죠. 네, 사택 등. 특히 요거는 이제 조정지역은 우리가 규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은 합산합니다. 즉 비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은 제외지만 조정지역은 합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명명하고 있는데 상속주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보시면 상속주택은 전제요건이 소유 지분이 20%가 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저가형 주택이 됐을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추가해서 돌아가신 지 2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 봐주겠다. 수도권, 서울,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 지방은 3년 동안 그러니까 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자 주의할 점은 어떤 거냐? 주의할 점은 상속받은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작년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권리긴 하지만 주택수로 편입을 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산 배제 주택의 내용을 보시면 공공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택, 기숙사, 어린이집, 국가등록문화재 다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근데 그거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국공립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 얘기죠. 내가 만약에 자가집이 있고 또 요 집이 있는데 요거를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어린이집. 그러면은 원래는 주택은 합산해 가지고 요 합산된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5억짜리 집이고
등록된 주택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제외가 되는 거니까 5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 실무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 시험 목적, 수업 목적상은 좀 그런데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규정 중에 주택건설사업자한테는 굉장한 메리트를 줍니다. 그래서 멸실 예정 주택으로서 여기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이 갖고 있는 물건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공공주택 사업자 등. 자,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자, 3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멸실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제외한다. 그러니까 3년 내에는 멸실이 돼야 되는데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멸실이 안 되면 그때는 아무리 건설사업자라 하더라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서는 좀 의미가 지금 실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목적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까 뭐 기숙사 등등등 제외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종합부동산세 원래 입법 취지는 뭐냐면 왜 활용도 안 할 거면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저기 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규제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 목적이 분명한 경우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합산 배제 주택.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확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자, 수용 개발 방식 아시죠? 이런 매입한 주택도 제외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공법 여러분들 배우실 때 소규모 재개발,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에 갖고 있는 도정법상의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 요즘 여기 아주 뭐 핫이슈죠. 네, 특히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소득세 및 법인세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알아주세요. 이거는 수업 목적상 실무적으로 다 중요한 거죠. 자, 얘는 뭐냐면 바로 간주임대료 규정입니다. 간주임대료가 여러분들 뭐죠? 자, 상가 보증금이나 주택 보증금을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으면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올 수 있는 예상 이익을 우리는 임대로 간주하고 있는데 다만 상가 보증금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지만 주택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 대상에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3주택 이상, 그렇죠? 3주택 이상이 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소형주택은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자. 그럼 소형주택은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얘가 전용 85제곱미터가 있고 전용 60제곱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용 40제곱미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보증금액이 만약에 4억 원이다. 그러면은 40제곱미터가 되고 보증금액이 2억 원이야. 그러면 원래는 세 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이걸 제외시켜 주자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두 채밖에 안 남는 거잖아. 두 채밖에. 그러면 세 채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아무리 3억을 넘었을지라도 적용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장이 됐다. 그래서 2023년 10월 말까지니까 내년까지는 연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그대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고가주택 기준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우리 수업 목적상도 실무에서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바뀌었냐면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주택 기준을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게 작년 말부터 굉장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의 논점은 이거죠.
우리가 현행 기준이 한 세대가 and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자,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단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얘는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된다. 자, 단 조정 지역은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정 지역은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도 시점에 한 세대 하나의 집 2년 보유.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조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가 된다. 우리가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우리가 과세를 하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9억 초과분만큼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4억짜리 집이 뭐 10억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양도차익이 6억이니까 6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도가액이 10억이니까 10억분의 10-9억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6억으로 과세할 것을 6천으로 과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그런데 이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자 이거예요. 12억으로 늘리자.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얘기네요. 이 부동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이 20억이 됐다. 요즘 뭐 이런 집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우리가 20억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익이 10억이 되는 거죠. 차익이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우리가 얼마 20억이다. 양도가액이 2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20억이 됐어요. 20억. 그러면 20억에서 12억을 빼주면 8억이 되는 거죠. 8억. 그렇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20억이니까 20억분의 20억에서 8억을 빼주면 12억이죠. 네, 12억의 비율만큼. 네, 그럼 4, 32, 4, 50, 5분의 3. 그렇죠? 네, 5, 6, 60%. 그럼 6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6억. 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10억의 차익을 우리가 6억으로 줄일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을 이렇게 높이겠다. 높이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20억에서 12억을 빼면 8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가 8억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428, 452, 네, 5분의 2. 예. 그러면 54, 40%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4억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10억에 대한 양도세 계산할 거를 4억으로 줄이는 거니까 굉장한 절세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 금액을 완화시켜 줬다. 자, 아주 중요한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잘 숙지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예. 이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뭐였죠? 바로 양도 차익에다가 일정 공제율을 곱해서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제도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를 빼주는 제도인데 이 규정을 일반적인 장특공제 곱하기 9억 초과분을 하자. 요 기준을 우리가 12억으로 우리가 늘리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12억으로 늘리자.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제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조합원 입주권,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간 거냐면 분양권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집이 있어요. 자, 집이 있는데 요 빌라가 이제 사업시행과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상의 사업시행이 떨어지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 그럼 입주권을 우리가 팔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건 1세대 1주택으로 가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으로 인정하는 물건이 뭐냐.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주택
기존의 집을 말하고 그다음에 입주권도 주택수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된 것에 분양권. 그동안 분양권은 이게 권리였었는데 작년 2021년 취득분부터는 요걸 주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도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과거에는 분양권 같은 거는 있어도 내가 만약 분양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권리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 입주권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사고 나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준다. 예, 즉 요거는 일시적인 2주택 사유가 되겠죠. 일시적인 2주택 사유. 자, 요런 상황이 됐을 때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입주권 사면은 요걸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주겠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준 중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입주권을 사는 요 규정이 추가됐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입주권을 원래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3년 지나서 종전주택을 팔 때는 이런 조건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완공 전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주권이 나온 상태에서 종전집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완공 끝나고 나서 2년, 완공 전 2년. 근데 이걸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그랬을지라도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비과세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 중에 추가된 게 종전주택 취득 후 대신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입주권을 사야 된다. 1년 지나서 입주권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됐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규정을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에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니까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사고 나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동일한데 추가된 것이 역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분양권을 사라. 그러니까 이 규정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종전주택이 있고요. 종전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주택이 있다. 그러면 요때 신주택은 아무 때나 사서는 안 되고요. 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서 신주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입주권이 있기든 분양권을 취득하든 간에 얘네한테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입법 취지가. 네. 그래서 오늘 그 규정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도 부동산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더 지역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본소득 강의하면서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고요. 또 추후 또 개정 또 사항들이 생기면 또 차후에 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논점 사항은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또 작년에 사실 많은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 개정이 올해도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뭐 작년 내용 때 이미 다 언급을 한 내용이라서 일단 빼고 올해 좀 주요 개정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현업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제 개정세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